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저는 결혼 4년 차고 아들은 곧 4살이 됩니다. 제가 이혼을 하려는 이유가 부족한 건지 궁금해서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얼굴 모르는 분들이니 많은 분들이 읽어주시고 이게 부족한 건지 제가 이기적인 건지 이상한 건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도 이혼을 하지 않고 다시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적어봅니다.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를 적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임신 20주에 돈 관련 문제와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는 문제로 싸웠는데 이때 저에게 아이를 지우자고 말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 술을 마시는 것과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술을 한 번 먹기 시작하면 기억을 못할 때까지 먹습니다. 저녁 6시에 사람을 만나 술을 먹는데 새벽 6시까지도 먹습니다. 새벽 3시에 들어와도 이미 모든 기억은 날아간 상태고요.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행동을 했는지 전혀 기억을 못합니다. 그 와중에 자신의 기분이 나빠 욕을 했던 시비를 걸거나 물건이나 방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어떠한 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게 뭐? 그럴 만한 말을 네가 했으니 그랬겠지 랍니다. 세 번째, 저는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 새벽 5시 30분쯤 일어나서 준비하고 6시 30분에는 출근을 해야 합니다. 술을 먹고 들어와서 그냥 잠을 자면 차라리 나을 텐데 꼭 애를 깨우던 저를 깨웁니다. 그리고는 라면을 끓여달라고 합니다. 여러 차례 말을 했으나 고쳐지지 않습니다. 10번 중 9번을 그렇게 행동하고 한 번 정도 많이 안 취해 들어와서 씻고 고이 잡니다. 대부분 만취하면 씻지도 않고 그대로 기절합니다. 네 번째,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서 놀았었습니다. 본인은 절대 만지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했다고 했으나 이미 휴대폰 너머에서 들리는 소리로는 돈 깎는 소리, 다음에 또 오겠다. 자기는 빠꾸 없으니 또 올 거다. 라는 등의 말을 들었고 녹음도 해뒀습니다. 다섯 번째, 최근 4번의 사유로 크게 신뢰와 믿음에 금이 갔고 남아있던 마음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한 집에서 얼굴을 보고 살아갈 수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위와 같은 모든 일이 있기 전에 중간중간에 헛소리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저보고 너야말로 바람핀 거 아니냐 라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육아휴직 중에 싸우고 답답해서 카페에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나가 있었는데 비뇨기과에 가서 검사를 해봐야 한다는 등 술 먹고 들어와서 헛소리를 시전합니다. 큰 시누이에게 전화까지 하게 되고 개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싸우는 도중에 저희 엄마가 왜 손찌검을 당했는지 알 것 같다는 발언도 했었습니다. 엄마가 재혼을 하셨는데 친아빠가 엄마를 무지막지하게 손찌검을 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기를 박박 긁는다며 그게 엄마를 닮은 것 같다고 맨정신에 말했었습니다. 사실 사소하게 써내려가면 끝도 없습니다. 대략 이 정도의 상황들인데 제가 이혼을 결심한 게 과한 선택일까요? 개고생했으면 좋겠어서 아이도 데려가지 않을 생각입니다. 왜냐면 제가 데려가면 제가 아이에게 미련이 있다는 걸 알고 이용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 전에도 이혼할 뻔한 사건들 속에서 제가 아이 때문에 한 번만 하다가 그렇게 지금까지 왔거든요. 분명 앞으로 살아간다 해도 천천히 제가 없어질 뿐이라고 확신하는데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제가 과한 망상을 하는 걸까요? 보통 이 정도로는 이혼하지 않는 건가요? 어느 때보다 전 차분하게 제 살 길을 준비하고 있는데 너무 차분해서 저도 이상하긴 하거든요. 더 이상 화도 나지 않고 눈물도 나지 않습니다. 추가, 여기와 다른 곳에 올린 곳 댓글도 다 확인을 해보고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역시나 헤어지는 게 100번 옳은 일이고
아이와는 이혼 후에 면접 교섭권은 따로 진행해야겠다라는 결론을 확실히 내렸습니다. 그리고 애 아빠를 알고 있고 저와 지인인 언니가 제가 생각만 하고 있던 얘기를 전화로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저와 연인 관계일 때보다 더 오래된 노래방 주인인 여자가 제 아이를 돌봐주고 있다는 것을요. 언니가 아무 사이도 아닌데 왜 애를 봐주는 거냐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돌봐주는 비용으로 돈을 얼마 정도 받고 있다네요. 사실 이 노래방 주인인 여자는 결혼 전에도 문제였고 결혼 후에도 거슬렸습니다. 왜냐면 결혼 전에 저와 만나기 전이지만 애아빠 집에 수시로 가면서 씻고 가기도 했답니다. 물론 집에 본인이 없을 때라지만 그건 모르는 일이죠. 이런 이야기도 알고 있고 무엇보다 저와 연애 중일 때 13살이 어린데 감당하겠느냐라는 말도 했었습니다. 자기가 사실 애아빠를 좋아했었다 하고 말도 했답니다. 그리고 물어볼 것이 있다는 이유로 저녁에도 수시로 전화했고요. 이제 더 이상 상관없지만 그냥 언니에게 전화로 듣고 나니 역시나 그렇구나 생각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더라고요. 그 사람은 여자를 잘 이용할 테니 제게 했듯이 자신을 좋아하는 그 마음을 이용하겠죠. 예전이라면 속에서 천불이 났을 텐데 이젠 네가 역시나 그렇구나. 내가 생각한 게 맞구나. 그 여자는 참 속도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부터 저와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제가 참 어리석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많은 모욕을 견디며 시간을 버리지 말걸 하는 생각이 드는 동시에 제 아이와 제가 불쌍해서 울었습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사실이 드라마가 아닌 현실이라는 게 참 쓰네요. 부디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사람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넘어가지 마세요. 사랑하는데도 기분이 나쁘다면 꼭 따지고 넘어가세요. 그리고 이왕이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제발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저처럼 사시는 분이 없었으면 해서 글을 또 쓰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 달 후, 상담 후에 모든 게 끝나면 다시 후기를 작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추가, 면접 교섭권은 당연히 나중에라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제가 잘못한 유책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요. 무엇보다 현재 제가 아이를 데려올 수 없는 이유는 제가 당장은 무직이기 때문입니다. 저 혼자 먹고 살기 위한 일자리를 구하는 건 어렵지 않죠. 하지만 4살 아이를 데리고 시작하는 일은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엄마는 신장이 안 좋으신 편입니다. 그런데 집 대출을 갚아야 해서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를 데려가서 이 시국에 어디서 어린이집 자리를 구할 수 있겠나요? 현실적으로 기존에 다니던 곳이 아니면 다시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집을 구해서 나왔는데 원룸에서 4살 아이와 함께 있을 수 있을 만큼 돈이 많은 게 아닙니다. 그 전에는 제가 대기업을 다녔지만 그 일자리를 그만두게 된 것도 복직 후에 6개월간의 스트레스로 월경을 하지 않았고 매번 술만 먹으면 아이와 저를 깨우니 출근해야 하는 6일 내내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그게 한 달에 3번은 반복되니까 몸이 점점 안 좋아져서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물론 회사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회사에서 받은 돈도 많았죠. 하지만 그 돈도 이 사람이랑 살면서 거의 다 쓴 상태고 다행히도 아이를 위해 냅뒀던 3천만 원은 은행에 묶어둬서 남아 있습니다. 이 돈도 바로 줄 생각은 없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아이가 저를 찾아오거나 교류가 생기게 되면 그때 성인이 된 다음에 줘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리고 당장 면접 교섭을 하지 않겠다는 이유는 제가 아이를 어렵게 가졌습니다. 임신하기가 어렵다고 들었었고 그게 20대 초반부터 산부인과를 가서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때문에 아이에 대한 제 사랑은 이 세상 누구와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는다 자신합니다. 하지만 사랑만으로
이런 사람이 곁에서 2, 30년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 여자 문제만 아니면 그래, 술 먹어도 참아주자. 새벽 6시에 들어오는 거 그냥 포기하자. 애를 깨우던 날 깨우던 이제 일도 그만뒀으니 낮에 잠들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버텼습니다. 그런데 마음도 다 사라졌는데 이런 상황에 노래방 도우미랑 놀고 들어와서 절 깨우고 라면을 끓여달라고 괴롭혔다는 게 참을 수 없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된 거죠. 이미 그 전에 마음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아이 때문에 사랑하니까 버텼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이미 결혼한 적도 있습니다. 이제 막 20살이 된 딸도 있습니다. 저랑은 13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호구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럼에도 이 사람을 선택한 건 돈이 없어도 마음이 따뜻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아껴준다는 그거 하나 보고 선택했습니다. 근데 제가 완전히 잘못 본 거죠. 저를 사랑해주고 아껴주기에 선택했는데 결혼 생활은 4년간 지옥이었죠. 아마 4년 동안 200일 정도 빼고는 매일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떠나기로 한 거고요. 아이를 가지고 저를 흔드는 이 빌어먹을 놈에게 기회조차 주고 싶지 않아서 당장 면접 교섭권을 가지고 싸우지 않는다고 한 겁니다. 만약 지금 당장 면접 교섭권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면 이혼을 질질 끌어서 이혼도 못하게 될 거고 전 더 괴로워질 테니까요. 당연히 아이 입장에선 전 나쁜 엄마가 맞겠죠. 그 말이 참 아프지만 감수할 것입니다. 아이가 제게 해명할 기회를 준다면 좋겠지만 행여 저에 대한 나쁜 말만 들어서 제 잘못이라 여겨서 절 찾지 않는다고 해도 감수할 겁니다. 제 선택이니까요. 세 번째 추가. 결국 이혼하게 되었고 코로나 시국이라 법원 일정이 계속 미뤄지다가 자녀 교육 영상을 소감문으로 대신하고 확정 일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제 생각보다 늦어지지는 않아서 기뻤지만 마음껏 기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벗어나고자 전 저를 택하고 아이는 그 사람이 키우도록 했습니다. 아이를 빌미로 계속 저를 흔들었었거든요. 아직까지는 잘 참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심장이 터져버릴지도 모르겠지만 당장은 아이 때문에 아이가 안타까워서 다시 되돌아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당당하게 자기 혼자 잘 키울 수 있다며 제 도움 따위는 필요 없다고 하더니 확정일자까지 나오게 되니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자기가 다 맞출 테니 아이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다시 생각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태도에 기가 막혔고 그 다음에 한 말이 더 기가 막혔습니다. 아이가 무슨 죄냐 였습니다. 제가 당신이 고치면 되는 일들 때문에 우리가 이혼하게 된 건데 도대체 애는 무슨 죄냐 라고 했더니 그때는 애 운명이지 뭐 그렇게 살 운명인 거지 이런 식으로 말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가볍게 내뱉더니 이제서야 아이를 생각해서 자신이 다 바꾸겠다 하는 게 미치도록 화가 나고 우스웠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말 되돌려줬습니다. 아이가 엄마 없이 사는 거 당신 탓이다. 당신이란 사람을 내가 더 견딜 수가 없다. 그러니 아이 관련해서 내게 이야기하지 마라. 아이를 보게 해주고 살아가며 나에게도 엄마라는 역할을 하게 해줄 것이 아니라면 나에게 그 어떠한 것 기대하지 말라 라고 했습니다. 모질게 말했지만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말 그대로 부모가 죄지 아이는 죄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 사람은 그 순간에도 당장 자기가 힘드니까 그렇게 말한 거고 뉘우침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보고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합니다. 사랑하니까 빚만 있고 재산 하나 없는 그 사람이 저에게 잘해주는 다정함 그거 하나 보고 살았습니다. 네, 제가 호구였지요. 이 순간이 다가오니 연애 때 보여준 모든 모습이 거짓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밤에 자다가도 이불을 걷어차고 맨정신에 머리를 쥐어뜯으며 수도 없이 생각했습니다. 정확히 4년간 1억 이상을 제가 그 사람 계좌에 넣어줬더라고요. 차 대출 갚는다는 명목, 카드 대출을 갚는다는 명목,
절 만나기 전에 있던 빚도 제가 다 갚아줬습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한 집도 제가 대출 끼고 오피스텔로 얻었습니다. 심지어 생활비라고 받은 것도 400만 원이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회사 다니면서 생활비라고 돈을 주고 용돈을 더 챙겨주고 그랬습니다. 그 와중에 돈 모으고 또 대출 갚으라고 돈 주고 그냥 제가 호구였습니다. 저는 사랑하니까 했던 모든 일이 그놈에게는 무슨 의미였던 걸까요? 얼마나 제가 호구처럼 보이면 이 순간에도 자기 반성과 진심으로 그동안 미안했다 이런 말도 아닌 본인이 한 말을 그대로 해줬다고 저보고 너무하다는 말을 할 수 있죠. 제가 너무한 건가요? 살아오면서 상담받자고 그리 애원해도 돈 아깝다 하던 사람이었고 왜 자기가 남들한테 돈을 주며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해야 하냐라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글을 쓰는 것도 의미 없다는 거 잘 알아요. 하지만 너무 화나고 원통하고 기막히고 아이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서 글을 씁니다. 연애 때는 술 먹는 거 몰랐냐는 댓글이 있었는데 저도 사회생활 하면서 술을 먹어야 했고 자제할 수 있다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런 수준이 아니었던 거죠. 제가 안일하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후회가 됩니다. 제가 바꿀 수 있을 줄 알았고 나중에는 제가 견뎌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클 때까지 버틸 수 있다고요. 그런데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의무 상담이랑 확정 기일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살아보려고 수도 없이 상담받으러 가보자 하고 저 혼자 상담 받았었는데 이젠 제가 원하지도 않는 상담을 받아야 하네요. 그 사람은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데 아이가 걸립니다. 면접 교섭권은 소송으로도 쟁취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나쁜 엄마인 거겠죠. 그래도 아이 때문에 약해져서 되돌아가고 싶진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에 4년간 너무나도 질리고 힘겨웠고 다시 돌아갔다간 제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독하게 제 살 길 살아가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언젠가 아이가 절 원망하고 미워해도 받아들이려고요. 해명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마저도 어렵다면 감내해야겠죠. 그 사람 곁을 떠날 수 있어서 후련하지만 마냥 좋아할 수 없는 게 참 씁쓸합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만나지 마세요. 그냥 내 옆에 있는 날 좋아해주는 사람 만나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번째 추가, 한 가지 해결되지 않은 것이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현재 진행 중이죠. 때마침 서류 정리 중에 제 어머니는 수술을 2번이나 받게 되셨습니다. 그로 인해 재활치료를 하며 직장도 그만두셨고요. 그래서 경황도 없고 힘들었지만 병원비며 뭐며 가족들이 똘똘 뭉쳐야 겨우 해결이 되는 상황이었기에 견디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서류 정리가 마무리되었고 엄마도 재활치료를 시작하셨습니다. 모든 게 순조롭다고 여겨질 때쯤 전 아이를 보러 갔습니다. 그리고 아이 아빠라는 사람은 어린이집에 엄마라는 사람이 오면 아이를 보여주지 말라는 말과 함께 혹여라도 보여주면 어린이집을 다른 곳으로 바꿀 거라고 말했다더군요. 결국 전 먼 발치에서 아이를 한번 보고 돌아왔습니다. 선생님과 원장님의 마음도 이해가 갔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고 아이가 너무 안타까웠지만 선생님들이 해준 말씀처럼 지금은 견디고 버텨서 행복하게 잘 살아갈 그 미래를 위해 견뎌야 할 때라고 하신 말씀에 공감했습니다. 아이가 자라서 더 이상 아빠라는 이유로 엄마를 만나는 걸 막을 수 없을 때까지 전 열심히 살아가고 먼 곳에서나마 지켜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가슴이 미어지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제가 힘겨워하면 제 부모님은 절 보며 얼마나 아프실까요? 그래서 괜찮은 척 하는데 그런 제가 멀쩡하다고 느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건 역시 그쪽 시가 식구였습니다. 제가 괜찮고 잘 지내는 것 같다고 말하더군요. 아이 문제 때문에 돌봐주시기에 통화를 했었는데 겉으로 웃으며 이야기한다고 괜찮게 잘 지낸다고 생각을 하니 참 기가 막히더군요.
그걸 지켜보는 수많은 제 주변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한 선택에 힘겨워하는 모습만 보여줘야 그게 맞는 걸까요? 참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내가 어떤 식으로 행동해도 내 마음이 그 사람들에겐 전해지지 않겠구나. 그리고 난 이혼을 정말 잘 선택했구나. 이렇게 두 가지 생각이 뼛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아이의 생일 선물을 전해주지도 못하고 제가 가지고 있게 되었고요. 제가 그냥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할까 봐요. 이혼을 해도 엄마라는 아빠라는 자리는 잃게 해주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 애 아빠라는 사람은 제가 고통을 받았으면 하는 건지 끝까지 이런 선택을 하네요. 저도 뒤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나중에 아이에게 줄 편지, 제 마음을 담은 일기 등을 적어두려 합니다. 몇 권이 될지 모르고 언제가 될지도 모르지만 아이가 원한다면 한 걸음에 뛰어나갈 수 있을 만큼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살아갈 겁니다. 애 아빠의 이야기를 들은 선생님의 반응은 제가 자신과 아이를 버렸다고 느끼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절 놔버린 거란 생각은 안 하는 건지 씁쓸했습니다. 결국 이 정도였구나 라는 마음에 발밑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절 바라보는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전 괜찮아야 하니까요. 그러니 여기에다만 제 마음을 적어두고 갑니다. 같은 실수는 하지 않으렵니다. 정말 열심히 꼭 행복하게 살아서 아이도 보고 살 수 있는 날이 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5번째 추가, 양육비 얘기가 계속해서 나와 추가합니다. 양육비는 양육자인 애 아빠에게 집과 현금 이체로 1억 이상을 준 상태입니다. 전 그야말로 더 이상 같이 살 수가 없어서 제가 모아두었던 돈으로 집을 구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혼 신청할 당시 직업조차 바로 구하지 못하는 코로나 사태에 아이를 양육할 환경이 못 되었습니다. 이혼 숙려 기간 중에도 엄마가 수술을 2번이나 하셔서 병원비가 많이 나와 상황도 안 좋았고요. 이런 상황에 제가 양육을 도맡았다면 그 사람이 양육비를 주었을 것 같나요? 제가 어떤 마음으로 다 주고 다른 여자랑 놀아난 사람에게 양육을 맡긴 건 최소한 자기가 아이를 돌보면 헛짓거리는 못할 거란 걸 알기 때문입니다. 양육비 따위 당연히 주지 않으면서 술 먹으며 인생 망해 먹을 게 뻔해서입니다. 제 친정부모님의 어려운 상황도 있지만 자기 전 친딸에게도 다 클 때까지 양육비 한 번 안 준 놈입니다. 그에 비해 전 제가 현재 할 수 있는 만큼 모든 재산을 주고 나왔습니다. 그놈도 계산이 빠르기 때문에 자기가 이득이란 걸 알고 이혼에 응한 겁니다. 다 챙기고 양육비 합의도 해놓고 면접으로는 갑질 중인 거고요. 다 예상했고 알고 있는 상황이지만 제 앞가림하며 부모님께는 괜찮은 척 해야 하는 게 힘겨워서 글을 쓴 겁니다. 사정 다 알지도 못하고 제 글을 다 읽어본 것도 아닌 몇몇 분들께 모진 소리나 듣자고 올린 게 아닙니다. 전 더 당당하게 열심히 살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아이가 절 필요로 하면 당당히 도움 주고 볼 겁니다. 비록 지금 어린 시절의 빈자리로 인한 상처는 남겠지만 그놈과 살아갈 제 미래보다는 밝고 행복할 거라 믿고 있습니다. 진심 어린 조언은 감사합니다. 그리고 양육비는 협의사항으로 법적인 서류도 다 처리되었습니다. 재산, 집 혹은 일시지불일 경우도 면접 교섭과는 상관이 없으며 양육비를 주던 안 주던 그건 아이의 권리지 양육자의 권리가 아닙니다. 비양육자가 폭력, 폭언 등의 문제가 없을 경우 막을 권리가 없는 겁니다. 2번째 사연입니다. 매일 보기만 하다가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을 씁니다. 전 18살 때 부모님께서 이혼하시고 4살 차이 나는 남동생과 셋이서 살다가 지금은 24살 사범대를 졸업하고 임용 공부를 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엄마는 지금 46살이시고 엄마가 만나고 계신 분은 53입니다. 제 고민은 엄마가 아기를 가지려 노력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시험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엄마가 혼자 노년을 보내시는 게 저도 싫어서 애인이 생겼으면 좋겠다 생각은 해서 새로운 분을 만나는 걸 반대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저랑 동생에게 상의 한마디 안 하시고 그 아저씨와 혼인신고를 하셨더라고요. 아저씨를 자주 뵙기는 했지만 너무 당황스러웠고 엄마에게 실망을 했지만 엄마 인생이고 물을 수 없기에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이를 가지신다니요. 지금 아이가 들어선다 해도 47의 출산이면 너무 노산이고 엄마 몸도 몸이지만 그 아이의 인생은요. 그 아이가 대학생이 될 때쯤이면 엄마는 할머니고 그 아저씨는 사실 74세이시면 살아계실지도 모르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유로 저는 반대했습니다. 엄마에겐 계속 내색하지 않고 있다가 엄마가 그냥 몸이 안 좋다며 건강식품이라며 약을 몇 개를 인터넷으로 사달라고 얘기를 하셔서 찾아봤더니 시험관에 관련된 약들이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아니겠지 하며 사드렸는데 이런저런 정황과 증거들로 엄마가 시험관하게 하시는 게 확실해지고 나니 너무나 싫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지난 추석 때쯤 그걸 다시 사달라고 말씀하시기에 대답 않고 있었는데 전화와서 또 말씀하시기에 싫다고 사실 그 약이 뭔지 안다고 그 약이 뭔지 아는 이상 못 사겠다고 말씀드리고 엄마랑 약간의 연쟁을 한 후 전화를 끊었는데 너무 마음이 쓰여 엄마한테 카톡을 보냈습니다. 엄마의 여자로서의 삶은 존중해요. 근데 이건 아니라고 봐요. 지금 엄마한테 자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동생이랑 나 번듯하게 잘 컸고 이제 그냥 아저씨랑 놀러 다니면서 좋은 추억 쌓고 그러길 바라는 거지 애를 낳고 다시 엄마가 한 아이의 부모로서의 삶을 사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엄마 나이도 생각해야 하고 그 애를 낳았을 때 그 애가 20살이 되면 엄마 나이와 아저씨 나이를 생각해봐요. 그때까지 살아계실지도 사실 모르는 거고 왜 꼭 엄마가 아저씨 애를 낳아야 하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엄마가 너무 많이 변한 것 같고 엄마가 아저씨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엄마를 뺏겼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요. 항상 자식이 먼저였던 엄마인데 이제 아저씨가 먼저일 때가 태반이고 엄마가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자식 사랑과 이성 사랑이 다른 사랑인 건 알지만 이건 너무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약 샀지만 이젠 못 사요. 죄송한데 꼭 그 약을 먹어야겠고 꼭 아이를 낳아야겠어서 시험관을 계속 하시겠다면 전 못 도와드려요. 평소에는 엄마에 대해 별 마음, 다른 생각 안 들다가도 엄마가 약 먹는 거 볼 때랑 나랑 동생보다 아저씨가 엄마에게 더 중요한 사람이란 걸 느낄 때마다 엄마한테 너무 화가 나서 아무것도 아닌데 짜증도 부렸었고 심술도 냈었어요. 아직은 제가 엄마 마음을 전부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보냈어요. 동생은 제가 너무 심한 말을 했다고 하는데 전 이해가 안 됩니다. 동생은 엄마 인생이라고 신경 안 쓸 거라고 다만 그 아이가 만약 태어났을 때 자신한테 어떻게 하는지 그 태도를 보고 엄마에게 취할 행동을 정할 거라는데 그것도 전 이해가 안 되고요. 저 혼자 엄마의 임신을 반대하니 엄마는 저만 나쁘게 생각하고 섭섭하게 생각하고 속상해 하십니다. 동생은 엄마가 먼저 말하기 전엔 말 안 하겠다는 주의고 엄마 알아서 하세요 라는 마인드라서 내 편이 되어달라 해도 들어주질 않네요. 제 생활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어요. 공부를 하려 해도 엄마 생각에 집중도 못하겠고 집중하다가도 문득 엄마가 또 시험관 하러 병원에 간 건 아닐까 걱정도 되고 이러다 정말 시험관 하기 성공해서 지금 이 나이에 동생이 생기면 어떡하지 걱정도 되고 미치겠습니다. 엄마 생각하지 않고 공부를 하고 싶어요. 공부가 되지 않는 이유의 핑계가 반이겠죠. 그 핑계거리를 엄마가 안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아직은 너무 어린 것 같아요. 엄마랑 손잡고 산책도 아직 너무 좋고 엄마랑 손잡고 자는 것도 너무 좋고 엄마 옆에 누워 자는 것도 너무 좋고 그냥 아직은 엄마의 사랑이 너무 좋아요. 친구들은 시집도 가고 애도 낳는 나이인데 전 왜 아직 엄마의 품이 너무 좋을까요? 속상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추가.
엄마가 절대 저랑 동생에게 나중에 손 안 벌리실 거라고 걱정 말라고 호언장담하셨어요. 하지만 사람 일을 어떻게 합니까? 남도 아니고 내 엄만데요. 너무 많이 사랑하는 우리 엄마가 아프면 제가 도와야죠. 지금도 공부하면서 엄마 아프시거나 하면 가끔 엄마 가게 가서 도와드리고는 하는데 저 카톡 보내고 나선 연락도 없으십니다. 아저씨가 재산이 엄청 많은 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무것도 없으신 걸로 알아요. 저희 엄마께서는 자가집 4채 정도 있고요. 하나는 살고 있는 집이고 세 채는 다 전세 내놔서 사실 소형집이라 현금화한다면 그닥 엄청 많은 건 아닐 거예요. 그리고 2년 전에 한 채는 제 명의로 해주신 거 있고요. 그니까 엄마 3채, 저 1채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재산 말씀하시길래요. 저 4채 중에 하나는 남동생 거라고 저 18살 때 부모님 이혼하시면서 아빠 명의에서 엄마 걸로 옮겨오면서 약속했던 거예요. 두 번째 추가, 엄마도 여기 글을 보시거든요. 제가 재미있다고 폰에 어플을 깔아드려서 종종 읽으시고 재밌는 거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엄마가 보실 수도 있으니 심한 말은 삼가해 주세요. 그리고 만약 엄마가 본다면 엄마, 사람들 댓글 보면서 나도 많은 생각이 드는데 난 무엇보다 엄마가 제일 소중해요. 엄마 건강 해쳐서 엄마 힘든 시간을 보낼까봐 너무 걱정돼요. 엄마가 아저씨랑 행복해하는 모습 너무 보기 좋은데 그냥 두 분이서만 행복하시면 안 될까요? 공부 열심히 해서 멋진 선생님이 될게요. 동생이랑도 잘 지내고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내가 옆에서 많이 도울게요. 내 마음 한 번만 헤아려 주세요. 진짜 너무 엄마가 많이 변한 것 같아서 속상해요. 옛날의 엄마까지는 아니더라도 2년 전에 내가 엄마 삶의 전부라고 말했던 그때의 엄마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엄마 곁에 계속 있고 싶다. 엄마를 뺏기기 싫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제 말은 제가 말을 잘못했나 봐요. 언제부턴가 엄마가 저랑 동생보다 그 아저씨를 먼저 배려하시고 예를 들면 전 꼬리뼈가 남들보다 많이 나와서 바닥에서 못 잤거든요. 그런데 절 거실 바닥에서 재우고 아저씨랑 엄마랑 두 분이서 침대에서 주무시고 원래는 엄마랑 저랑 같이 침대에서 잤거든요. 이런 건 사소한 거고 뭐든 항상 아저씨가 우선이셨어요. 같은 말은 해도 아저씨 말은 믿고 내 말은 안 믿으시고 그런 것들에서 서운함이 컸던 거예요. 제가 말을 조리 있게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이자면 엄마가 원하신 임신이 아니라 아저씨께서 자녀가 없으셔서 아저씨의 아이를 갖길 원하셨답니다. 엄마는 남자가 자식이 있어야 책임감이 생긴다며 제게 이해시키려 하셨고요. 그리고 엄마가 약 사달라고 하신 게 제 돈으로 사달라 이게 아니라 엄마 카드로 인터넷 결제를 해달라고 하신 거예요. 오해가 좀 있네요. 세 번째 사연입니다. 여기 글을 보다 보면 신랄하게 쓰레기 같은 배우자 욕하고 후기에는 남편이랑 아내랑 잘 얘기했고 일단 지켜보기로 했네요. 이런 글이 많던데 제발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부족해서 그러고 사나요? 전 애가 둘이 있고 고졸에 기술도 없는 전업이었습니다. 애가 둘이나 있는데도 남편은 노래방 도우미랑 친분이 두터워서 이 갈고 살다가 10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둘째 출산까지 했는데 이게 남의 편인 건지. 남편은 노래방 도우미뿐만 아니라 온갖 쓰레기 짓은 다 하고 다녔습니다. 마누라가 능력이 없으니까 무시란 무시는 다 하더라고요. 일단 참고 변호사 사무실 가서 이 자식 알거지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알려주는 팁대로 하면서 이 악물고 참았습니다. 낮에는 재취업하려고 길을 썼고 아이들 어린이집 끝나면 애들 보고 애들 잠재우고 나면 다시 공부하고 이 짓을 5년 동안 했습니다. 동시에 남편은 사내 최연소 팀장이 되었고 전 입을 꾹 다물고 살았습니다. 제 속이었을까요? 거기다가 회식만 하면 주머니에서 3, 40만 원씩 긁은 노래방 영수증도 나오고 외박은 무조건입니다.
애들은 거들떠도 안 보고. 그래도 참고 버티며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주경야독했죠. 눈물을 흘리며 증거가 될 수 있는 영수증을 모았습니다. 혹시라도 빨래에 섞여 세탁기에서 사라질까봐 남편 옷마다 다 뒤져가며 모았습니다. 그러다 간간히 나오는 영수증을 고이 정리해서 변호사 사무실로 보낼 때 정말 못할 짓이라고 포기하고 싶었는데 아빠 싫다고 아빠 없어도 된다는 애들 말에 이 악물고 버텼습니다. 매일 밤 남편 몰래 핸드폰 카톡이며 카드 사용처 문자 캡처하고 아이들 자는 얼굴 보면 정말 피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제가 멍청해서 쓰레기 만난 걸 어떡하나요? 제가 스스로 벗어나야죠. 애들이 무슨 죄인가요? 애들이라도 이 삶에서 탈출시켜야죠. 그래도 그 5년은 정말이지. 세상에 이런 지옥도 없겠다 싶었습니다. 20대 초반에 남편을 만나 연애하고 결혼해서 바로 임신했었습니다. 그만둔 회사가 정말 그렇게 아쉬울 수가 없었습니다. 공부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현재 많이 벌 때는 1,000 가까이도 법니다. 그러니 제 과거와 같은 생활을 하시는 분들 참지 말고 노력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터뜨리세요. 제 전 남편 돈 벌면서 애 보면 그 자리에서 죽을 것처럼 하더니 이혼하자고 터뜨리니까 그때부터 애 씻기고 밥 먹이고 잘만 봅니다. 할 줄 아는데 여태껏 안 한 게 괘씸하기도 하고 없는 정도 떨어진 상태고 아이들도 아빠가 해주는 게 싫다고 해서 이혼했습니다. 결론은 등신같이 참지 말고 이혼해야겠으면 하세요.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데 앞으로 이 사람과 함께하는 내 삶을 상상했을 때 공포감을 느낀다면 이혼을 해야 된답니다. 반대로 답답하고 화가 나면 조금 더 고민하고요. 그리고 여기 댓글들 보면 사회생활 하면서 스트레스 받는데 취미로 게임도 못하냐, 낚시도 못하냐, 힘들면 어디다가 푸냐 이러면서 상대 배우자 험담하는 분도 계시던데 네, 사회생활 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죠. 그래서 한 사람은 애 보면서 취미 활동할 여유는커녕 앉아서 밥 먹을 시간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사회생활 하느라 힘들 것 같아 취미 활동 인정해주면 잔소리하기 전에 적정선 좀 지키면 안 되나요? 게임 적당히 하면 안 되나요? 시간 가는 줄 몰라서 이러는데 꼭 잔소리를 해야 끊을 거면 타이머를 맞춰놓고 하던지요. 이러면서 어른 대접 받으려고 하지 애 분유값, 기저귀값 아끼려고 우는 애 옆구리에 끼고 쿠폰 받는 사람 두고 몇만 원짜리 피규어를 꼭 때마다 사야겠나요? 담보대출 갚으면서 명품백은 꼭 들고 다녀야겠어요? 화장품 좀 저렴히 쓰고 조금 덜 바르면 어떻습니까? 더 바른다고 연예인 뺨치도록 이뻐지는 거 아닌데 말이죠. 능력이 돼서 하는 거면 상관없죠. 근데 꼭 취미활동 가지고 상대 배우자가 이렇네 저렇네 왈가왈부하는 글 보면 뻔한 형편이더라고요. 뻔한 형편에 간섭받지 않고 취미생활 하면서 스트레스 풀면서 살고 싶으면 그냥 혼자 살아야죠. 결혼해서 가정 꾸리고도 취미활동하느라 서로 따로 살 거면서 뭐하러 부모 든 걸 빼먹어가면서 굳이 결혼을 하나요? 그놈의 취미활동은 배우자 행복하게 해주기 뭐 이런 걸로 스트레스 못 푸나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얼마나 좋아요. 애까지 있으면 이런 엄마 아빠 모습 보면서 얼마나 좋은 영향을 받겠어요. 그냥 살아있는 가정교육의 표본 아닌가요? 월 수입 얼마인데 애는 없어요. 근데 제 유일한 취미는 이건데 이것도 못하게 해요. 너무하지 않나요? 이런 글을 부모님께도 보여드릴 수 있나요? 살면서 아이 키우면서 정말 단 1분 1초도 부모님 도움 안 받을 수 있나요? 그러면서 배우자랑 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정신들 차렸으면 합니다.
인터넷에서 유명한 짤처럼 안정을 취하고 싶으면 결혼하지 말고 클래식을 들으세요. 끝으로 이혼 고민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아이 때문에 많이 고민하시던데 제 아이들은 지금 잘 크고 있습니다. 대신 이혼 준비하는 기간에 많은 대화를 나눴죠. 잠은 줄여도 아이들이랑 대화하는 시간은 매일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미안하다는 말은 정말 수만 번도 더 했고요. 이혼 마무리됐을 때는 아이들에게 전혀 타격이 없었습니다. 그 전에 아이들은 이미 엄마 아빠가 따로 살 거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던 터라 제가 뭘 따로 할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커가면서 학교나 사회생활 하면서 주위 사람들한테 받는 상처가 문제인데 힘들고 계속 반복되겠지만 그건 주 양육자와 아이들 간의 신뢰가 두터우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웬만하면 아이들 때문에 참으려고 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왜 그랬나 싶을 정도로 아이들이 잘 지냅니다. 오히려 둘째는 그러면 이제 엄마 그만 우는 거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도 우는 모습을 들켜서요. 조금 더 잘 숨겼어야 했는데 이것도 미안하네요. 단 아이들한테 화는 잘 안 냅니다. 정말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훈육을 했지 남편과의 트러블로 아이가 미워 보여서 감정적으로 아이를 대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맙게도 아이들이 저를 잘 따라주고 이해해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감회가 새로운 아침이라 그냥 주저리 썼는데 속은 시원하네요. 그리고 혹여라도 제 글을 끝까지 읽으신 분들이 이혼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좋은 사람들하고만 연이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댓글 보고 섬뜩해서 급하게 추가합니다. 이혼한 것이 뭐가 멋있겠나요? 스스로가 멋있는 사람이 되어서 본인만큼 멋있는 배우자 만나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정말로 멋있는 사람인 거죠. 하지만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어려운 만큼 현실에서 사이다 같은 이혼도 어렵습니다. 저같이 미련 없는 이혼하시려면 그만큼 이혼하는 과정 중에 욕심과 마음을 많이 내려놓아야 합니다. 실제로 저는 유책 배우자가 남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아이들과 맨몸으로 나왔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가진 것 없이 시작해서 투룸 전세로 오기까지 아이들 밥은 해줘도 전 하루에 한 끼 먹기도 아까워서 3달 넘게 끼니 거르기 일쑤였습니다. 아이들 학교 준비물 값 때문에 3,000원짜리 바나나도 못 사준 적이 수두룩했습니다. 이럴 때마다 저도 사람인데 왜 안 흔들렸겠나요? 볼장 다 본 결혼 생활인데도 괜한 내 아픔과 자존심 때문에 아이들만 고생시키나 싶어서 이혼하고 나서도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해서 속 시원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 아팠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전에도 힘들긴 했지만 특히나 둘째 출산 직후부터 이혼하기까지는 제가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욕심조차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같이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은 이혼을 고민할 시간에 자기 개발을 해서 상대 배우자에게서 벗어나라는 취지로 글을 쓴 겁니다. 이혼을 준비하는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마치 신이 너의 이혼은 이미 정해져 있다 라고 끊임없이 제게 말해주고 있는 듯한 삶이 지속됐습니다. 혹여라도 본인의 상황이 예전의 저와 같다면 이혼하세요. 당장은 못 살 것처럼 힘들어도 지난 일이라고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을 때가 되면 그보다 더 안정적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려면 돈이 있어야 해요. 특히 엄마가 아이들을 데리고 하는 이혼이라면 반드시 돈이 필요합니다. 안전 때문이라도 버젓한 원룸 보증금을 마련할 때까지는 증거 모으시고 눈 딱 감고 귀 닫고 입 닫고 자기 개발하거나 돈을 모으세요. 당연한 것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 전 남편은 제가 살았던 삶처럼
인간답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계속해서 아빠를 안 보겠다고 합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훌쩍 넘은 시점에 이혼인데다가 위자료까지 청구돼서 소유하고 있던 집 매매한 돈은 거의 대부분을 제게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이 2명분의 양육비까지 매달 줘야 하는 상황이라 돈도 마음도 쪼들리긴 한가 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 남편은 시간이 갈수록 만날 수 있는 여자들도 점점 더 질이 좋지 않은 여자들만 만나겠죠. 요즘 같은 세상에 어떤 멀쩡한 여자가 돈도 없는 이혼남이랑 만나려고 하겠어요. 이혼할 때 회사에도 소문이 났었는데 제가 뻘짓만 안 하면 저는 계속 벌 수 있으니 양육비 못 받더라도 제발 그 인간은 사회적으로 매장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간녀가 좀 많았습니다. 위자료 전부 받았고요. 기간에 따라 제게 지급된 금액은 차이가 있었지만 그것도 모아보니 꽤 되더라고요. 참고로 상간녀 소송은 제가 그년보다 더 독한 년이 되어야 합니다. 빈말 아니에요. 이 구역이 미친 년은 나라는 것을 반드시 보여줘야 소송 마무리될 때쯤에 저를 더 이상 건드리지 않습니다. 소송 끝날 때까지만 사페로 빙의하셔야 마무리 짓습니다. 일단 시작했으면 각오해야 합니다. 상간녀가 내가 무서워서 눈 내리까는 거 보고 싶으면 자본의 힘을 빌리세요. 돈이 상대방을 읊조리게 만듭니다. 절대 전화로든 만나서든 화내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 연락 안 하고 안 만나면 더 좋고요. 혹여라도 실수해서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변호사랑 상담하고 증거로 책을 써도 될 만큼 모으고 또 모으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내 배우자가 또는 배우자의 불륜 상대가 도발해도 난 법적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내 목구멍으로 활화산이라도 삼켜버리겠다는 각오로 깔끔하게 법이 허락하는 선 안에서 대응하세요. 후에 상간녀가 파도 나오니까 제 변호사가 전 남편에게 엎드려 절이라도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하더군요. 수임료가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이런 결과가 나오기까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변호사와 상담하며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수없이 상처도 받았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는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 남편과도 섣불리 싸우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흔 전에만 탈출하면 된다고 제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남편이 마음 편히 계속 불륜을 저지르게 냅뒀고 몰래 증거를 모으며 동시에 취업 준비, 육아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물론 제가 능력이 출중해 빨리 돈을 모았다면 기간은 더 짧아졌겠지요. 그래서 저는 결코 멋있거나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포기할 수도 없었던 겁니다. 이혼하고 집이 팔리기까지 1년이 조금 안 걸렸는데 잔금 받는 날은 돈을 빼돌릴까 불안해서 부동산에 쫓아가 계좌로 잔금 송금 받고 그러고 나서는 저에게 좋냐고 묻더군요. 마지막까지 개념 없는 이미지를 지키려는 듯 제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최소한 인간이라면 아이들을 위해서 양육비나 잘 보내라고 했습니다. 혹여라도 양육비가 미지급됐을 시에는 바로 철장 신세 만들 테니 사람다운 삶을 살고 싶으면 제 날짜에 꼬박꼬박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나도 이제 돈 버는 마당에 네가 몇 개월 감옥에 들어가 있는다고 내가 아쉬워할 거라 착각하지 말라는 말도 했습니다. 돈이 아쉬운 게 아니라 네가 나만큼 고생하지 않을까 그것이 노심초사되니 정말 하루라도 늦기만 해봐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미안하다고 다시 시작하고 싶다라고 메시지가 왔습니다. 꺼지고 저번에 말한 대로 양육비나 제때 보내라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간간히 연락은 왔습니다. 그리고 사내 최연수 팀장도 별거 아닌지
쫓겨나듯 작은 회사로 옮겼다길래 지인을 통해서 비웃어줬습니다. 현재 양육비는 꼬박꼬박 잘 들어오는데 연락은 안 옵니다. 그저 일 때문에 자주 밤을 새서 피곤할 뿐 평안합니다. 제 글을 여기까지 읽으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은 상황이 저와 비슷하시거나 무언가 마음의 상처가 있어서 끝까지 보시는 거겠죠.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하루속히 벗어나시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힘내세요. 인생의 길 위에서 그 누구도 당신을 강제로 주저앉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꼭 이혼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힘들더라도 한 번만 더 일어나 보세요. 그러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끝으로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사연입니다. 제 와이프와 저의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해 뜨면 출근을 해야 하는데 오늘 너무 기분이 좋아서 잠도 안 오고 와이프가 판을 자주 보는 건 아니지만 가끔 한 번씩 봅니다. 언젠가 와이프가 이 글을 볼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와이프 아이디로 글을 남겨봅니다. 제가 오늘 기분이 너무 좋은 이유는 저 드디어 올해 애기 아빠가 되거든요. 오늘 병원 가서 확실히 이야기 듣고 양가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두근두근 벌렁벌렁하는 마음이 진정되지 않아서 잠도 안 오네요. 글이 길어질 수도 있지만 마음도 진정시킬 겸 그래도 차근차근 한번 써보겠습니다. 저와 제 와이프는 2살 차이 대학 선후배 사이입니다. 같은 단과대학, 같은 전공이 아니었는데도 학생의 생활로 건너 친해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정말 서로의 전 여친, 남친을 모두 꿰고 있을 정도니까요. 서로 외동이라 우린 남매의 연을 가지고 태어났나 싶을 만큼 죽이 아주 잘 맞았고 정말 친했습니다. 졸업하고 나서도 사는 지역이 가까워서 자주 만났고 와이프에게 도움받을 일이 있어서 한때 더 자주 만났던 것 같네요. 와이프는 이미 대학원을 졸업했고 저는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대학원에 입학하려고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와이프는 제 대학원 입학에 필요한 원서 준비를 본인 일처럼 정말 열심히 도와줬습니다. 그러다 저는 정말 원하던 서울에 있는 대학원에 합격을 했고 갑작스레 상경을 하게 됐죠. 일주일에 거의 4번을 만나며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뭔가 기분이 살짝 뒤숭숭하더라고요. 제가 상경하기 전날에도 만났는데 대학원 가면 노트북이 필요할 거라며 와이프가 쓰던 노트북을 빌려주고 다이어리와 학용품을 선물 받았습니다. 자신은 사업장에 데스크탑이 있으니 쓰라면서 본인도 가끔은 노트북이 필요할 텐데 그걸 선뜻 저에게 빌려줬습니다. 상경하고 나니 우습게도 향수병 비슷하게 고향이 그리웠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친한 동생이었던 제 와이프가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 서울에 놀러 오라고 했더니 토요일 첫 버스로 올라와 막차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더 반갑고 좋았습니다. 그렇게 와이프는 2월 말부터 사귀기 전까지 매주 저를 보러 토요일 첫 차를 타고 올라와 막차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매주 만나면서 한강도 놀러 가고 전시회도 보러 가고 지금 생각해보면 완전 데이트죠. 저의 집이 못 살지는 않습니다. 부모님 2분 다 교육자셔서 솔직히 엄청나게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정말 남부럽지 않게 자랐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제가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대학원에 가는 걸 반대하셨습니다. 대학원 등록금과 입학금은 모두 제가 모아둔 돈으로 해결했었죠. 서울에 있는 이모댁에 살면서 한 학기만 일단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버는 돈은 없는데 등록금, 입학금 해결하고 대학원 준비한다고 8개월 정도를 무직으로 지냈습니다. 생활비, 교재비 등등 제가 모아둔 돈이 어느새 너무 금방 동이 났습니다. 묶어둔 돈 아주 조금이 있었는데 그것마저 깨야 하나 싶었을 때
갑자기 이 친구가 물어보더라고요. 서울 사는 게 팍팍할 텐데 수중에 돈은 어느 정도 있냐고. 그래서 이제 수중에 있는 돈 떨어지고 다행히 묶어놓은 돈이 있으니 괜찮다고 하자 그 주 토요일에 오면서 현금으로 200만 원을 쥐어주더라고요. 왜 이러냐고 하니 주는 거 아니고 빌려주는 거라고. 타지 생활하는데 지갑 비는 것만큼 서러운 거 없다고. 절대 끼니 거르지 말라고. 나중에 잘 돼서 이자 많이 쳐달라고. 본인도 사업하느라 힘들 텐데. 미술을 전공한 와이프는 고3 때 입시를 하러 혼자 홍대에서 생활하며 타지 생활의 어려움을 이미 겪어봤다며 서럽지 않게 하고 싶은 공부해서 꼭 성공하라고 하던데 그 날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하루하루 보내다가 정말 그냥 한순간에 어느 순간 느꼈습니다. 아, 내가 이 친구를 동생이 아닌 여자로 좋아하고 있구나. 언제부터인지 어느 순간에 그렇게 느꼈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 친구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든 것 같았습니다. 서로 마음을 확인하고 연애를 시작했고, 물론 저는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않아 시작이 많이 고민됐지만, 이 친구도 자신의 마음을 인지하고 나서부터는 저에게 아주 직진으로 다가왔습니다. 데이트 비용은 남자가 더 많이 내는 게 아니라 둘 중 더 여유로운 사람이 내면 되는 거다.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마음을 애써 부장하려고 하지 말고 날 밀어내지 말라고 하며 와이프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다행히 2학기 때부터는 학교 연구소에 보조 연구원으로 들어가 아주 작은, 정말 작은 월급이 나왔습니다. 부모님도 제가 밉지만 안쓰러우셨는지 등록금도 모두 내주시고 생활비도 보내주시고 이모댁에서 민폐 끼치지 말라며 학교 근처에 작은 원룸도 잡아주셨습니다. 그 전까지 거의 모든 데이트 비용의 8, 90% 정도를 와이프가 부담했습니다. 1학기 말 장학금을 받아서 와이프에게 선물도 하고 정말 비싼 밥을 사주는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와이프는 정말 그때부터 제 와이프 노릇을 했습니다. 원룸을 알아볼 때도 함께 했고 계약할 때도 이사할 때도 본인이 여유있게 가지고 있는 생필품, 주방용품들을 적어서 보내주며 이것 빼고 짐 챙기라며 오빠는 오빠 옷이나 속옷 등 오빠 물건만 챙기라고 하더군요. 원더우먼, 슈퍼우먼 같았습니다. 한 번씩 올라올 때마다 반찬 만들어 놓고 청소, 빨래, 이불도 바꿔놓고 갑니다. 빨래하다가 속옷이 해져 있으면 사다가 채워놓고 떨어져가는 생필품이 있으면 미리 챙겨놓습니다. 제가 연구소에서 이쁨 받기를 바라며 명절마다 소장님, 다른 연구 교수님들의 선물을 챙깁니다. 계절마다 제 셔츠를 사고 발이 편해야 한다며 가끔 좋은 운동화를 사주고 제가 필요한 걸 눈여겨봤다가 기념일을 핑계 삼아 소소하게 다 챙겨줬습니다. 저는 와이프 생일, 1년 단위 기념일밖에 모르는데 100일, 200일든 100일 단위 기념일을 몰라도 스스로 작은 조각 케이크를 사서 초를 꽂으며 함께 기념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던 사람입니다. 연구소에 여름, 겨울 휴가가 있었는데 매 휴가 때마다 혼자 다 계획을 하고 코스를 짜고 예약을 합니다. 계절마다 어느 곳을 놀러 갈지 지역 명소들을 살펴보며 행복해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날 때마다 제가 먹고 싶은 요리를 뚝딱 해내면서 평일엔 집밥 못 먹으니 주말이라도 먹으라고 챙겨줍니다. 연구소에서 명절 선물이 전혀 나오지 않았는데 본가에 빈손으로 보낼 수 없다며 선물을 사서 쥐어줍니다. 사실 연구소가 엄청 환멸날 정도로 힘든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힘들 때마다 오빠는 나의 자랑이라며 너무 멋지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며 힘내라고 다독여주고 위로해줍니다. 제가 논문이나 연구소로 스트레스 받아 예민할 때도 다 이해해주고 보듬어주던 사람입니다. 다른 소논문, 실적 때문에 정작 대학원 졸업 논문을 통과하지 못해 한 학기 딜레이 됐을 때
본인 집으로 내려와서 준비하라며 내조해주던 사람입니다. 이 밖에도 와이프의 세상은 온통 저였고 오로지 저만 생각하는 정말 천사 같은 사람입니다. 얼굴은 애기같이 순하고 예쁘게 생겨서 어쩜 이렇게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는지 저한테는 너무 대단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여자입니다. 와이프를 만나며 저도 많이 변했습니다. 예민하고 까칠했는데 많이 유해졌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이성적이고 냉철한 사람이었는데 지나치게 감성적인 와이프 덕분에 저도 따뜻한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신기하리만큼 긍정적인 와이프 덕분에 제 성격도 긍정적인 사람이 됐습니다. 제 성격 성향이 와이프 덕분에 아주 많이 변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석사를 딱 마무리 짓자 다행히 제가 원하는 회사에 입사를 할 수 있었고 부모님께 와이프를 소개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와이프를 딱 한 번 보고 나서 곧바로 말씀하셨습니다. 빨리 날 잡아라. 저희 집은 조용하고 삭막한데 와이프는 참 밝고 맑거든요. 그걸 단번에 알아보신 거죠. 저는 이제 다시 입사해서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으니 2년 정도 더 있다가 결혼하겠다고 했더니 아버지가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집, 결혼 비용 다 해줄 테니 예쁜이 모셔오라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저희 부모님은 와이프를 예쁜이, 예쁜 우리 아가라고 부릅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많이 웃는 분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항상 위험 있고 과묵하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지요. 와이프의 집안은 부모님 두 분이 아주 성실하게 가게 운영하시다 접고 할머니를 모시며 시골에 살고 계셨습니다. 지역 내에서 아주 유명한 효자, 효부, 그냥 알아주는 선한 집안입니다. 가게 운영하시던 상가 월세 받으시며 논밭 농사지어서 가족들 모두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와이프의 천사 같은 모습은 다 장인 장모님에게서 나오는 판박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부유하지는 않지만 부족하지 않게 욕심 없이 행복하게 사는 집안입니다. 상견례를 할 때 교육자 집안에 비해 너무 부족한 집안이라고 하시는 장모님에게 저희 아버지는 저희보다 더 훌륭하십니다. 예쁜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오히려 저희가 부족한 집안입니다. 시집 보낸다 생각 마세요. 저희가 예쁜이 모셔오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아들놈이 정신 차린 듯 유연하게 변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 예쁜이 덕분입니다. 오히려 너무 귀하고 귀한 예쁜이를 가족으로 맞을 수 있어서 저희는 너무 행복합니다. 부족하다 표현 마세요. 저에게는 그 어떤 집안보다 넘치고 훌륭한 집안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우리 대단한 와이프님은 제 부모님과 본가 분위기까지 바꿔놓습니다. 저에게는 본가이지만 와이프에게는 시댁인데 저보다 더 가고 싶어 합니다. 들어가자마자 외칩니다. 아버지, 어머니, 예쁜이 왔어요. 부모님은 저에게 왔냐? 라는 한마디도 안 하시고 와이프에게만 아이고, 우리 예쁜이 왔네 라고 하십니다. 저는 찬밥을 넘어서서 아주 쉬어터진 밥이 되었지만 행복합니다. 저희 부모님께 와이프의 존재는 딸 그 이상입니다. 얼마 전 두 분이 동시에 정년퇴직을 하셨는데 와이프는 시간 날 때마다 저 없이 부모님과 쇼핑도 가고 영화도 보러 갑니다. 부모님은 제 와이프에게 어울릴 만한 이 옷 저 옷을 입혀보며 아주 만족해 하시고 예쁜이에게 옷 사줄 때가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그럼 와이프는 자기 옷만 사는 게 미안한지 어머니 아버지 제 옷 하나 대신 제 여보 옷도 하나 사주세요 라며 제 옷도 꼭 하나 어떻게든 얻어옵니다. 그러고는 내 덕인 줄 알아. 내 덕에 새 옷 생긴 거야 라며 으쓱해합니다. 저와 싸우면 장모님에게 전화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제 흉을 봅니다. 그럼 아버지가 저에게 전화하셔서 아주 벼락을 치십니다. 가끔 제 부모님이 맞는지 혼동이 오지만 그래도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부모님을 찾았습니다.
저는 이제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더 편합니다. 실제로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저를 아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아들 왔어? 아들 밥은? 아들 뭐 먹고 싶어? 아들 안 피곤해? 저희 부모님보다 더 잘해주십니다. 아니, 이제는 제 부모님이십니다. 제 직장은 처가댁 지역이고 아내의 사업장은 본가 지역이고 저희 신혼집도 본가 지역입니다. 지역은 다르지만 차로 3, 40분 걸리는 가까운 곳입니다. 가끔은 제가 처가댁에 가서 장인어른 장모님과 점심을 먹고 와이프는 본가에 가서 부모님과 점심을 먹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서로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교차해서 가 있는 모습을 보면 재밌습니다. 오늘은, 아니 어제는 저희가 만난 지 1500일이 되는 날인데 아기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저처럼 행복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오전에 같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저는 처가댁에 와이프는 본가에 전화해서 소식을 전하며 엉엉 울었습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행복합니다. 1시간 동안 우리의 추억을 되짚으며 글을 썼는데 이것도 참 행복하네요. 새벽 4시가 훌쩍 넘었는데도 안 피곤합니다. 옆에서 곤히 자는 와이프를 보기만 해도 배가 부릅니다. 이제 저는 더 든든한 남편이자 아빠가 되고자 합니다. 와이프가 언젠간 이 글을 보길 바라며 여보가 있어서 내가 존재하는 것 같아. 나보다 훨씬 작고 여리지만 강한 여보를 평생 지켜줄게. 나의 힘이 되어줘서 고맙고 우리 집안의 행복이 되어줘서 고마워. 소중하고 사랑해. 아무쪼록 행복에 겨워 두서없이 쓴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제 행복을 나눠드릴 테니 모두 행복하세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